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짜 물류 산업의 판도를 아예 근본부터 확 바꿔놓을 엄청난 소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HD 현대사이트 솔루션, 이 두 거장이 드디어 손을 잡았거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절대 강자와 중장비 하드웨어의 글로벌 리더가 만난 건데 이 둘이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물리적 세상을 새롭게 움직일지 그 놀라운 변화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늘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속에만 얌전하게 갇혀있던 AI가 만약에 현실 세계로 툭 튀어나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글 써주고 그림 그려주는 수준의 AI에 익숙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 밖으로 나와서 거대한 물리적 세상을 직접 움직이고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괴적인 혁신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매일 수백만 톤의 화물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거대한 물류 현장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물류 현장의 한계. 둘째, 피지컬 AI란 무엇인가. 셋째, 카카오와 HD 현대의 시너지. 넷째, 심리스 물류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글로벌 확장까지 차례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현재 물류 현장의 한계, 보이지 않는 병목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어디서 아파하고 있는지 그 진짜 문제점부터 짚어봐야겠죠? 사실 지금 전 세계 물류 현장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단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핑핑 날아다니는데 정작 현실에서 땀 흘리며 움직이는 트럭이나 창고 작업은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들이 서로 대화를 못하니까 계속 삐걱거리고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이 치명적인 단절이 특히 어디서 생기느냐? 크게 세 군데입니다. 주문 접수할 때, 화물이 이동하는 미들마일 운송,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고 내부에서 작업할 때, 이 공정별로 시스템이 완전히 다 쪼개져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 2시에 엄청나게 큰 11톤 트럭이 물류센터에 딱 도착했어요. 전산망에는 도착 완료라고 뜨겠죠? 근데 정작 창고 안에서 물건을 내려야 할 지게차나 자율주행 로봇한테는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보가 없으니 작업자는 멀뚱멀뚱 기다려야 되고 트럭 기사님은 문 열릴 때까지 차 안에서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이 20분, 30분 버려지는 시간이 전국 수천 개 창고에서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허공에 날아가는 셈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파트 2장 피지컬 AI란 차세대 혁신의 베일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답답한 병목 현상을 한 방에 뚫어버릴 무기가 바로 이 피지컬 AI입니다. 개념은 꽤 직관적이에요. 디지털 공간에 있는 아주 똑똑한 두뇌, 즉 AI를 현실 세계의 장비들과 찰떡처럼 결합시켜서 실제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텍스트로 대답해주는 챗봇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현실의 무거운 로봇팔을 직접 제어하고 수톤짜리 짐을 번쩍 드는 자율주행 지게차한테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뭐랄까, 진짜 살아 움직이는 AI라고 할 수 있죠. 화면 픽셀이 깨지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현실의 화물이 부서질 수도 있는 거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술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피지컬 AI가 벌써 연구실을 뚫고 나와서 엄청난 속도로 우리 산업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서 장애물을 피하는 로보틱스, 꽉 막힌 도로를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그리고 이 모든 게 교향곡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스마트 물류까지.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분야들에서 피지컬 AI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HD 현대는 바로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고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3장, 카카오와 HD 현대의 시너지, 두뇌와 근육의 만남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왜 대박인지 아시려면 지금 산업계 전체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부터 보셔야 해요. 예전에는요, 무조건 힘세고 튼튼한 중장비, 즉 하드웨어가 짱이었습니다. 누가 더 무거운 걸 번쩍번쩍 잘 드느냐, 그게 다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크고 묵직한 기계들을 누가 더 똑똑하고 유기적으로 제어하느냐, 바로 소프트웨어 기반 운영 체계로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힘싸움이 아니라 두뇌 싸움이 된 거죠.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두 기업은 서로가 가진 압도적인 장점을 딱 알아보고 손을 꽉 잡은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초정밀 디지털 두뇌랑 압도적인 물리적 근육이 만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수천만 명의 이동 데이터를 처리하고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내는 카카오가 완벽한 머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친 현장에서 흙먼지 마셔가며 묵묵히 아주 강력하게 작업을 해내던 중장비의 명가 HD 현대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튼튼한 팔다리가 되는 거죠. 진짜 완벽한 한 몸, 거대한 유기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놓은 카드가 진짜 강력합니다. 플랫폼 운영 노하우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기종 이동체 통합 관제랑 운송관리 시스템, 줄여서 TMS라고 하는 기술이 핵심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A회사 로봇, B회사 드론, C회사 트럭처럼 서로 딴소리하는 장비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싹 다 통제하는 마스터키를 카카오가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HD 현대는 뭘 하냐? 현장을 휩쓸고 다닐 최첨단 무인 자율주행 지게차 같은 하드웨어 뼈대에 자체 물류 관제 솔루션을 딱 얹어서 내놓는 거죠. 카카오의 소프트웨어가 HD 현대의 쇳덩어리에 지능이라는 생명을 불어넣는 진짜 빈틈없는 시너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두뇌와 강력한 근육이 만나면 현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번째 파트, 사장, 심리스 물류의 완성, 그 연결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술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완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단계 주문 접수부터 2단계 화물 트럭 운송, 마지막 3단계 창고 안 지게차 작업까지 그동안 완전히 남남처럼 끊어져 있던 과정들이 드디어 하나로 쫙 연결돼요. 아까 제가 새벽 2시에 창고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트럭 얘기했었죠?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주문이 시스템에 딱 뜨자마자 트럭의 최적 경로가 바로 계산되고요. 트럭이 물류센터 5km 근방에 진입하면 카카오 시스템이 창고 안에서 대기하던 무인지게차를 스스로 깨웁니다. 10분 뒤에 트럭 들어오니까 4번 도크로 가서 대기해, 이렇게요. 기사님이 일일이 전화할 필요도, 답답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딜레이 제로, 완벽하게 매끄러운 이른바 심리스 업무 환경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한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양한 로봇 서비스 하면서 쌓아온 그 복잡한 기기들 다루는 실력을 험난한 산업 현장으로 확장하는 아주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대략 이런 뉘앙스인데요. 이거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카카오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배달 로봇이니 발레 파킹 로봇이니 하면서 여러 기기들을 촘촘하게 통제해본 노하우와 막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일상 속의 성공 경험을 이제 수톤짜리 화물이 날아다니는 가장 빡센 산업 현장 한가운데로 직접 이식하겠다는 강력한 포부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현장 작업자분들 일 조금 덜어주는 그런 소소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드론, 땅에는 대형 트럭, 창고 안에는 무인 지게차와 로봇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양각색의 장비들을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아래 싹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류 AI 전환, 즉 AX 생태계의 판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물류의 처음과 끝을 지휘하는 완전히 새로운 표준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5장, 데이터 기반 글로벌 확장. 이 거대한 생태계가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지 확인해보죠. 이들의 시선은 벌써 당장의 편리함을 넘어 훨씬 더 먼 미래에 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내 물류 현장에서 아주 빡세게 기술 실증, 그러니까 POC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왜 이렇게 현장 테스트에 집착할까요? 진짜 AI 혁신의 승패는 에어컨 빵빵한 연구실이 아니라 온갖 변수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친 현실 현장에서 쌓이는 살아있는 운영 데이터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데이터를 싹 다 긁어 모아서 연료로 쓰겠다는 거죠.
이 귀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강력해진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를 접수하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좀 정리되시나요? 이번 카카오와 HD현대 파트너십이 세상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장비 제조사가 가르고 생긴 게 다르고 작동 방식이 제각각이어도 압도적으로 뛰어난 소프트웨어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통제되는 하나의 지능으로 묶어낼 수 있다. 이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물류업계의 발목을 꽉 잡아온 데이터 단절이라는 고질병을 피지컬 AI라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으로 단숨에 끊어내고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드디어 피지컬 AI가 화면을 뚫고 나와서 우리 물류 창고의 거대한 지게차 운전대를 직접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물류를 넘어서 현실 세계의 물리적 한계를 깨부수고 차원이 다른 소프트웨어 혁명을 맞이할 그 다음 타자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어쩌면 흙먼지 펄펄 날리는 거대한 건설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끝도 없이 넓은 항만일 수도 있겠죠?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이 피지컬 AI의 경이로운 진화와 확장을 우리 모두가 두 눈 크게 뜨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업계의 가장 혁신적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대한 변화들을 파헤쳐보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충격적이기까지 한 기억의 과감한 변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갓 태어난 파릇파릇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AI 기술 트렌드에 훌쩍 올라타는 건 요즘 너무나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무려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정말 묵직하고 긴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거인이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인공지능, 즉 AI로 완전히 틀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기존 소프트웨어에 AI 기능 몇 개 슬쩍 추가하는 그런 귀여운 업데이트 수준이 아닙니다. 기업의 DNA 자체, 그러니까 회사가 숨을 쉬고 돈을 벌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방식 자체를 말 그대로 완전히 갈아엎는 일입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과거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아주 과감하게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AI 시대로 도약하고 있는지 그 치열하고도 흥미진진한 생존과 혁신의 현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낱낱이 뜯어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기업의 변신을 따라가 볼지 그 핵심 경로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시대가 저물다. 둘째, Sovereign Agentic OS 정의하기. 셋째, 숫자로 증명된 수익. 그리고 마지막 넷째, 글로벌 확장 전략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다, 레거시 소프트웨어와의 작별. 1989년. 여러분, 1989년이면 언제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대한민국 IT 역사에서 이 해는 정말 상징적인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36년. 이 회사는 무려 36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한글과 컴퓨터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정말 굳건하게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반짝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살벌한 기술업계 생태계에서 36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건요, 실로 엄청난 무게감과 동시에 거대한 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고 매일 타이핑하시는 거의 모든 문서 작성의 표준을 만들어온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쌓아온 그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한국 사회에 뻗어있는 깊은 뿌리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목격하게 될 이 기업의 변화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모든 걸 걸고 뛰어든 위험천만한 결정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난 5월 19일이었죠. 한콤 더시프트 전략 발표의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김현수 대표가 단상에 올라와서 장내를 술렁이게 만든 거의 폭탄 발언에 가까운 선언을 던졌거든요. 들어보세요. 한글과 컴퓨터는 오늘부로 없습니다. 와,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36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해온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자랑스러운 간판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떼어버린 겁니다. 원조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남들은 평생 가도 못 얻어서 안달인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그냥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빈자리에 우리는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전환합니다. 라는 아직은 대중에게 너무나 낯설지만 그만큼 묵직하고 강력한 선언을 채워넣었습니다. 사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요, 이 회사가 지금 다가오는 시대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선택한 미래 시장에 대해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확신에 차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과거의 한컴과 지금 새롭게 태어난 영문 이름의 행컴은 껍데기만 바꾼 게 아니라 뼈대, 내장부터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매년 연도가 찍힌 새로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예쁜 박스나 CD에 담아서 쉼없이 찍어내고 팔던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문서도구 제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명 자체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영문 헨컴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히 글자를 치고 문서를 예쁘게 꾸미는 도구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방대한 기업 데이터와 아주 똑똑한 AI 에이전트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글로벌 AI 기술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더 이상 1년에 딱 한 번 대대적인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열고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그런 낡고 느린 방식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 대신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업데이트되는 AI 플랫폼을 운영하는 혁신 기업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 이렇게 입으로만 우리 변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한컴은 이 정체성 변화를 행동으로,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상징적인 주력 제품 라인업에서 말이죠. 한컴 오피스 2024. 회사는 이 제품이 연식 기반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마지막 출시작이라고 대내외에 아주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지난 수십 년간 회사를 먹여 살려온 수익성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가장 든든한 캐시카우 모델을 자기들 스스로 폐기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정말 미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과감함이죠. 안정적이고 달콤했던 과거의 확실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차없이 싹 또 끊어내고 이제부터는 오직 실시간 AI 플랫폼 구조 하나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그야말로 퇴로를 불태운 결연한 배수진을 친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수익이 뻔히 보장된 길을 놔두고 이렇게 극단적이고 험난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AI 진화 속도를 연단위 제품 출시 방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CEO가 바라본 조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현실 인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1년? 아니요. 매달, 매주, 심지어 매일 단위로 무서운 속도로 새로운 모델이 쏟아지고 폭발적으로 성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1년에 딱 한 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배포한다고요? 그건 비즈니스 고객들한테 우리가 방금 출시한 1년 전에 아주 낡고 느린 구형 AI 기술을 쓰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본업이 단순한 텍스트 편집기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 기업이라고 선언한 이상 과거의 그 느긋한 1년짜리 타임라인으로는 시장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소버린 에이전틱 OS 정의하기. 외계어 같은 이 어려운 기술 용어를 제가 아주 쉽고 시원하게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계속 이 질문이 빙빙 맴도셨을 겁니다. 그래, AI 기업으로 변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대체 그놈의 소버린 에이전틱 OS라는 게 정확히 뭔데? 솔직히 듣기만 해도 굉장히 딱딱하고 전문적이고 실리콘밸리나 IT 업계에서 자기들끼리 폼 잡을 때 흔히 쓰는 복잡한 유행어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새로워진 한컴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는 아주 핵심적인 마스터키입니다. 과연 이 단어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실전 비즈니스 환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겉에 씌워진 그 단단하고 어려운 껍질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통합과 통제입니다. 소버린 에이전틱 OS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해서 까는 단순한 유틸리티 프로그램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거대한 개념이에요.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서버에 쌓아온 방대하고 아주 은밀한 내부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챗GPT나 클로드처럼 외부에서 가져오는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초거대 AI 모델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매일 결제 올리고 메일 보내는 기존의 업무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거대한 요소들을 하나의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안으로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통합해내는 거대한 AI 운영 플랫폼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회사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마스터 컨트롤러이자 지휘자인 셈이죠. 자,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거대한 플랫폼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에이전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써왔던 일반적인 AI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에 질문을 던지면 그냥 화면에 깜빡깜빡 대답만 텍스트로 뱉어내는 수동적인 조수나 챗봇 수준이었잖아요. 하지만 에이전틱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AI가 스스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 실제 업무를 알아서 실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조언만 떠드는 인턴 직원이 아니라 진짜 알아서 발로 뛰고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서까지 딱 올려놓는 주도적인 과장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기둥은 소버린, 바로 주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들이 왜 아직도 AI 도입을 망설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포입니다. 내가 AI한테 질문하다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크리티컬한 핵심 기밀이나 고객 정보가 저 외부 클라우드로 다 새어나가서 다른 회사 학습 데이터로 쓰이면 어떡하지 하는 극심한 공포죠. 소버린 기술은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합니다. 철저한 데이터 주권과 철통 같은 내부 보안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내 울타리 안에서만 그 강력한 AI의 힘을 안전하게 쓰게 해주는 겁니다. 머리는 엄청나게 똑똑한데 내 마음대로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 무거운 비서. 이 두 가지 완벽한 조합이 만나서 지금 B2B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숫자로 증명된 수익. 자, 멋진 기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돈이 되는지 그 파괴적인 재무 성과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비전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고 기술이 입이 떡 벌어지게 훌륭해도 결국 주식회사라는 건 시장에서 돈을 벌어와야 그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AI로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이 문장은요, 한컴이 창사 이래 최초로 자신들의 AI 사업 실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리에서 아주 묵직하고 당당하게 내뱉은 선언입니다. 지금 전 세계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AI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을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화려한 기술력 발표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돈은 블랙홀처럼 끌어모으고 있지만 정작 그 AI 모델을 유지하고 돌리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컴퓨팅 비용 감당을 못해서 심각한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하지만 한컴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한 5년 뒤, 10년 뒤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장밋빛 미래청사진을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냉혹한 비즈니스 시장에서 우리 AI 기술을 팔아 흑자를 내고 있고 실제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명확하고 단단한 팩트를 짚어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경이로운 성장 그래프입니다. 작년도 재무제표를 쫙 뜯어보면요. 별도 기준 매출이 무려 1,7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22년이랑 비교했을 때 10.2%나 껑충 뛴 수치고요. 무엇보다 무려 36년이라는 회사 전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을 가장 많이 번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 흔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오래되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기를 먹여 살리던 낡은 캐시카우를 싹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그 과도기에는요, 어쩔 수 없이 변화에 적응 못하고 이탈하는 고객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푹 꺾이는 이른바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을 겪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컴은 어떤가요? 매출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역대 최고 기록을 가뿐하게 경신해버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컴이 던진 이 과감한 AI 전략에 대한 시장과 고객들의 반응이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폭발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을 숫자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전체 매출 덩치가 좀 커졌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소름 돋게 만드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54.6%입니다.
이 비율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작년에 이 회사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대략 162억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늘어난 매출 증가분의 절반 이상, 정확히 54.6%인 약 89억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오로지 AI 패키지 사업, 단 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묵직합니다. AI는 이제 한컴에게 있어서 그저 주주총회에서 트렌디해 보이기 위해 혹은 투자자들 눈길 한번 끌어보려고 슬쩍 끼워 넣는 가벼운 마케팅 용어나 곁가지 부가 서비스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전체 성장의 멱살을 아주 꽉 쥐고 하드캐리하는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메인 핵심 성장 엔진으로 완벽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성장의 가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파르게 붙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 실적인 올해,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전체 매출 465억 원 중에서 무려 11.2%에 달하는 52억 원이 오직 AI 사업 부문에서만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우리 이제 AI 회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지 불과 한 분기 만에 마의 벽이라고 불리는 매출 비중 10%를 아주 가볍게 돌파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업 고객들이 상대하는 B2B 시장은 원래 변화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시장이 이 새롭고 낯선 에이전틱 OS 기술에 도대체 얼마나 목이 말라 있었고 또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이 솔루션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지를 이 숫자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 비즈니스의 모멘텀이 이제는 한컴 스스로도 통제하기 즐거울 만큼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힘차게 그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강하게 스칩니다. 아니, 자본력 빵빵한 수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뚫기 어려워서 고전하는 게 바로 기업용 B2B AI 시장인데 도대체 한컴은 무슨 재주로 이렇게 순식간에 그것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장 무섭고 거대한 숨겨진 비밀 무기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공 및 정부기관 1만 4천 곳, 전국의 교육기관 4만 곳, 그리고 일반 민간 기업 무려 14만 곳.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20만 곳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촘촘한 B2B 고객 기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땀 흘려 구축해온 이 거미줄 같은 기업 인프라망은요, 이제 갓 태어난 실리콘밸리의 천재 AI 유니콘 기업들이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의 벤처 캐피탈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절대 하루아침에 살 수 없는 거대하고 난공불락의 해자입니다. 한컴은 이리 이 20만 개의 든든한 고객들과 아주 튼튼하게 아스팔트가 쫙 깔린 직통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탄탄한 도로 위에 AI라는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매력적인 최신형 스포츠카를 탁 얹어놓고 가볍게 엑셀만 밟으면 되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이미 쫙 선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적힌 4.2%라는 수치가 앞으로 시사하게 될 그 엄청난 파급력을 제대로 상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보신 그 무려 20만 개의 든든한 기업 고객풀 중에서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 새로운 AI 패키지를 실제로 도입하고 지갑을 연 비중은 이제 겨우 4.2%에 불과합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전체의 고작 단 4.2%의 고객이 움직였을 뿐인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 분기 매출의 11.2%를 단숨에 차지할 만큼 그 재무적인 폭발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산수 한번 해볼까요? 아직 한컴의 AI 솔루션으로 넘어오지 않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나머지 95.8%의 그 수많은 충성 고객들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 새로운 AI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에서 넘어오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이 회사가 거둬들일 성장의 여백, 그 잠재력의 파이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징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글로벌 확장 전략, 바로 깐깐한 유럽 시장을 조준하다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요,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을 향해 뻗어나가려는 한컴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하고 절묘하게 판을 짜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넓고 넓은 시장이 많은데 왜 하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깐깐하고 뚫기 어렵다는 그 유럽 시장을 첫 번째 핵심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악명 높은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이나 최근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인 EU AI 액트 등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국가의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규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빡빡하고 엄격하게 굴러가는 곳입니다. 이 유럽 국가들은요, 자기 나라 국민들이나 기업의 핵심 민감 데이터가 미국의 몇몇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로 통째로 블랙홀처럼 빨려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려운 지점이 한컴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웠던 소버린, 즉 강력한 내부 통제 보안과 데이터 주권 보호 철학과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미국 AI 기업들에게는 이 유럽의 규제가 도저히 뚫기 힘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장벽이겠지만 한컴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당신들의 데이터를 훔쳐가지 않고 당신들 서버 안에서 안전하게 AI를 쓰게 해주겠다라고 설득하며 자국의 데이터를 지키고 싶어하는 유럽 현지 기업들과 아주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고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 같은 기회로 이 상황을 영리하게 역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B2B 소프트웨어 사업, 그중에서도 특히나 회사의 운명에 걸린 보안이 생명인 이런 거대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단순히 코딩을 잘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넘어서 철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만 성립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들 기업의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핵심 기밀 문서들, 회계 장부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모든 업무 환경을 한컴 플랫폼이라는 아주 튼튼하고 익숙한 금고에 묵묵히 맡겨왔습니다. 이미 이 금고가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걸 뼛속 깊이 믿고 경험해온 기존 고객들에게 이번에 내부 보안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새로운 소버린 AI 에이전트라는 아주 훌륭한 비서를 하나 추가로 고용해 보시죠 라고 제안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도입에 대한 마찰 비용이나 거부감이 거의 없는 아주 매끄러운 다음 단계의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낯선 신생 AI 스타트업에게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기밀 데이터를 통째로 맡기는 것은 마치 러시아 룰렛을 하는 것처럼 도박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이미 수십 년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검증해온 든든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쉽고 또 지극히 당연한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흥미진진했던 오늘의 기업 분석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저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컴은 무려 36년 동안 찬란하게 빛나던 낡은 간판을 자기 손으로 직접 내리고 매년 꼬박꼬박 돈을 벌어다 주던 과거의 그 달콤했던 수익 모델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부수면서까지 지금 완벽한 AI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기적처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과거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과관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레거시 소프트웨어 거인들은 과연 이대로 계속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AI 혁명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한컴처럼 자신들의 빛났던 과거의 영광을 과감히 포기하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이처럼 과감한 도약을 감행해야만 할까요? 변화의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모두의 발밑까지 찰랑거리며 밀려왔습니다. 그 거칠고 거대한 파도에 용감하게 올라타서 전혀 새로운 기회의 대륙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영광을 끌어안은 채 그저 휩쓸려 깊고 깊은 심해로 가라앉고 말 것인지는 이제 오직 기업들의 뼈를 깎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게 살펴본 이 한 기업의 치열한 생존과 파격적인 혁신의 기록들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통찰력에 아주 깊고 신선한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역동적인 세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탐구하시고 늘 배움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최신 이슈들을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오늘의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지갑,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완벽하게 직결된 거대한 디지털 전쟁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이버 보안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똑똑한 AI를 해커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거대한 위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차원의 디지털 방어 전략을 아주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고 나섰습니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이 똑똑해진 AI 사이버 위협에 허를 찌르고 한 발 앞서서 선제 타격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 치열한 최전선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핵심만 쏙쏙 짚어보시죠.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아주 강렬한 숫자 하나를 먼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26.3%.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무려 단 1년 만에 폭발적으로 치솟은 사이버 위협의 증가율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강력 범죄율이 1년 만에 무려 26% 이상 급증했다고 뉴스에 나오면 어떨까요? 아마 당장 오늘 밤에 편의점 가는 것조차 엄청 두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26.3%라는 거대한 숫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긴급한지 단번에 보여줍니다. 사이버 공격은요, 이제 더 이상 재수가 없어서 뚫리는 소수의 특정 기업이나 운 없는 기관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전체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거대한 쓰나미로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26.3%라는 증가율, 이게 현실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침해 사고 건수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4년에는 1,887건이었던 사고가 2025년에는 무려 2,383건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2,000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2,383건이라는 숫자의 진짜 무서운 이면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해커가 밖에서 시스템 문을 똑똑 두드려보고 그냥 지나간 횟수가 아닙니다. 방어선이 완전히 뚫리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신고가 접수된 아주 심각한 중대 사고들만의 숫자입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기업의 업무가 마비되고 여러분이 매일 쓰는 편리한 서비스가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심지어 내 소중한 데이터가 탈탈 털렸을 수도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무려 2,000건을 가볍게 넘겼다는 뜻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디지털 위협 앞에서 나는 예외겠지 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놈들이 어떤 종류의 공격들을 쓰길래 이렇게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골칫거리인 3가지 주요 수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에서도 자주 보셨을 디도스 공격입니다. 이거 진짜 악랄하죠? 해커들이 수많은 일반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들을 좀비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특정 서버에 한꺼번에 엄청난 쓰레기 트래픽을 쏟아부어서 서비스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악성 코드 유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클릭한 링크 하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스템에 몰래 침투해서 중요한 정보를 싹 빼내거나 아예 시스템을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서버 해킹입니다. 자, 여러분, 이 3가지 항목들은 그냥 IT 전문가들만 아는 어려운 전문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디도스 공격 한 번에 여러분이 매일 쓰는 결제 앱이나 메신저가 반나절 동안 접속 불가가 될 수 있고요. 악성 코드 유포 때문에 내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텔레그램 같은 암시장에서 헐값에 굴러다닐 수 있습니다. 서버 해킹요? 심하면 국가의 핵심 통신망이나 전력망이 마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보신 그 추상적인 통계 수치가 갑자기 내 일상을 확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진짜 소름 끼치는 현실의 위협으로 훅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진짜 절망적일 정도로 심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촉매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인공지능, AI입니다. AI가 챗 GPT처럼 우리 삶을 혁신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지만요. 이게 해커들의 손에 무기로 쥐어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고속화, 자동화, 고도화, 이 3가지 키워드가 바로 AI가 사이버 공격의 세계에 던져준 무시무시한 날개들입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예전에는 영화에서 보듯이 해커가 어두운 방에서 후드티 뒤집어 쓰고 수동으로 밤새 타자치면서 시스템 취약점을 찾고 공격 코드를 짜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대신합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벗어난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의 취약점을 스캔해냅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맞춤형 공격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뿌려대죠. 방패를 들고 막아내는 사람보다 창으로 찌르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예리해진 겁니다.
AI라는 초강력 엔진을 달아버린 사이버 위협은요, 이제 사람이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속도만으로는 절대 결단코 막아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숨이 턱턱 막히는 위협 속에서 우리의 방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는 과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과기정통부 류재명 차관이 남긴 아주 핵심적인 발언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차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 고속화, 자동화,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침해 사고 초기 단계의 신속한 원인 파악과 선제 대응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분석의 뼈대를 완벽하게 지탱해주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적들의 공격이 AI를 타고 빛의 속도로 빨라졌다면 우리의 방어 역시 무조건 반드시 선제적이고 신속해야 한다는 명확한 현실 진단입니다. 정부도 깨달은 거죠. 다 터지고 나서 이거 어디가 뚫렸나 보자 하고 사후수습하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요. 무조건 초기 단계의 원인을 짚어내고 공격이 퍼지기 전에 먼저 때려잡는 선제 대응으로 방어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만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확고한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서 정부가 꺼내든 그 필연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아주 강력하고 선제적인 해결책, 그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의 신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무슨 문제 터졌을 때 잠깐 모였다가 해산하는 그런 흔한 임시 TF팀 같은 게 아닙니다. 지난해 정말 연이어 발생했던 굵직한 대규모 침해 사고들 때문에 온 국민의 불안감이 크게 달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보통신망법에 떡하니 근거를 두고 공식적으로 설립을 박아버린 법정위원회입니다. 한마디로 뼈대에 있는 공식 기구라는 거죠. 이 위원회가 탄생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이버 위협에 맞서서 가장 객관적이고 그 누구보다 고도로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무시무시한 AI 기반의 고속 해킹 위협들 기억하시죠? 그런 날고기는 위협에 맞서려면 그냥 서류 결제받고 윗선에 보고하는 식의 관료적인 속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딱 모여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이고 아주 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인 지휘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위원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국가 방어를 책임질 새로운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안이 지금 정부 내에서 얼마나 긴박하고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싹 훑어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작년에 연달아 터졌던 그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들이 사실상 이 모든 조치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원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이 위원회가 정식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출범하는 공식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있는 날짜를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2026년 5월 19일 보이시나요? 원래 정해진 날짜보다 무려 4개월 이상이나 확 앞당겨서 위원회를 조기 출범시키고 헐레벌떡 첫 회의까지 가동해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법 시행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넣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일단 자문위원회 형태로라도 어떻게든 굴려가면서 즉각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엄청난 의지가 담긴 겁니다. 솔직히 해커들이 한국은 아직 법 시행 전이니까 10월까지는 해킹 좀 참아주자 이러진 않잖아요. 하루하루 괴물처럼 진화하는 AI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정부가 굼뜬 행정적 절차의 속도마저 과감하게 추월해버리면서 긴급 방어 체계를 가동했다는 사실, 이 타임라인 하나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국가 방어 시스템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뿌리채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옛날 시스템,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어떤 기업이 해킹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기업이 일단 자체적으로 막 조사를 하고 눈치 보다가 정부에 신고를 할 때까지 정부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만약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킹당했다고 소문나면 주가 떨어지고 브랜드 이미지 타격 입을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쉬쉬하거나 신고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숨기고 지체하는 그 시간 동안 해커들은 이미 시스템을 다 휘젓고 다니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들 피해가 우려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침해 정황이 명백한 중대 사고다? 그러면 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딱 거쳐서 기업이 눈치 보며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접 강제로 뚫고 들어가 조사하는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거든요.
비유하자면요. 예전에는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집주인이 119에 전화해서 우리 집 불났어요 할 때까지 소방관이 집 밖에서 멀뚱멀뚱 기다려야 했다면 이제는 불길이 보이면 소방관이 당장 도끼로 문을 다 부수고 들어가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해낸다는 겁니다. 피해가 퍼지는 걸 선제적으로 딱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 정부와 방어자 쪽으로 확실하게 넘어온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까지 손에 쥔 이 강력한 위원회, 과연 어떤 분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공무원들만 모아놓은 단일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학계에서 이론을 꿰뚫고 있는 최고의 두뇌들, 민간보안업계 최전선에서 매일 해커들과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실무자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등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보안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버 보안계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조합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무섭습니다. 요즘 사이버 위협은요, 오늘은 통신망만 털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통신, 금융, 국가안보, 심지어 우리 집 냉장고까지 모든 영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마구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가 털리는 조짐이 보이면 금융보안원의 날카로운 노하우가 당장 필요하고요. 국가 핵심망에 수상한 위협이 감지되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거시적인 시각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빠릿빠릿한 트렌드 인지 능력에다가 정부와 전문기관의 묵직한 실행력을 하나로 꽉 뭉쳐놓은 거죠. 어떤 고도로 진화된 AI 위협이 닥쳐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민관 합동 방어선의 생태계를 아주 제대로 구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훌륭한 어벤져스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어서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는데요. 첫 번째, 1단계. 어딘가에서 사고 징후가 딱 발생하면 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이거 침해 사고 맞나? 파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직권조사가 당장 필요한 중대 사안인지 초스피드로 심의해서 결론을 쾅 내립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거죠. 이어서 2단계,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떨어지면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쫙 차출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합니다. 현장에 투입될 이론과 실무가 완벽하게 결합된 최고의 맞춤형 드림팀이 그 자리에서 꾸려지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 현장 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이나 기관의 현장으로 요원들이 투입되어 샅샅이 조사를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계가요, 굼뜨게 서류만 오가는 게 아니라 AI의 그 미친 듯한 공격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뚫렸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너진 방어벽의 취약점을 빠르게 봉쇄해버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는 이렇게 투명하고 단호한 매뉴얼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개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고도로 발달한 AI를 앞세운 거대한 사이버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선제적인 방어 체계로 탈바꾸며 진화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야기 내내 약간의 긴장감도 느끼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AI가 빛의 속도로 무기화되어 우리를 노리는 지금, 과연 우리의 이 새로운 선제적 방어선은 그 다음 세대의 사이버 위협을 압도할 만큼 충분히 그리고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조기 출범이라는 강수와 직권조사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이번 노력은 분명 이 끔찍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너무나도 훌륭하고 중대한 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에는 결코 끝이 없죠. 날카로운 창과 튼튼한 방패의 싸움은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 위원회가 앞으로 척척 그려나갈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복원력이 과연 폭주하는 AI의 진화 속도를 완벽하게 꺾어 누를 수 있을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매서운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복잡하고도 중요한 이 주제를 구조화된 정보와 함께 끝까지 저와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일상이 언제나 안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아주 흥미롭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중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 디지털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방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카카오와 구글 딥마인드가 손을 잡고 AI 투명성을 위해 엄청난 기술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솔직히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는 플랫폼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뢰를 지켜내려고 하는지 오늘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싹 다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진짜 사람이 찍은 사진이랑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별해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당연히 구별할 수 있지라고 선뜻 대답하기는 꽤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저도 요즘엔 진짜 모르겠거든요. AI 기술이 뭐랄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실과 딥페이크를 구별하는 건 이제 단순한 눈썰미 퀴즈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디지털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시대.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풀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해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딥페이크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딥마인드의 마법 같은 기술인 신스아이디의 정체를 벗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카카오가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적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보고, 마지막으로 AI 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룰과 신뢰의 문제까지 쭉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딥페이크의 위협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창작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잖아요. 그 이면에는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라는 아주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재미로 합성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말 그대로 완벽하게 모방해냅니다. 이걸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범죄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소통하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 기반 자체를 뿌리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식별해서 디지털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지금 당장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등장한 구원투수 같은 기술이죠. 두 번째 섹션, 신스아이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기술의 본질입니다. 신스아이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그 유명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최첨단 디지털 워터마킹 및 탐지 기술이에요. 아, 여기서 잠깐. 워터마크라고 하니까 옛날에 사진 구석에 떡하니 불투명하게 박혀있던 방송국 로고나 불법 복제 방지 마크 같은 걸 떠올리셨다면 아예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신스아이디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아주 미세한 픽셀 단위 혹은 음파의 가장 깊숙한 단위에 새겨지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감각으로는 절대 알아챌 수 없지만 기계와 시스템은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AI가 만든 거네 하고 즉각적으로 판별해내는 일종의 투명한 디지털 DNA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신스아이디가 진짜 게임 체인저인 이유는 이 핵심 기능들 때문입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의 눈과 귀로는 1%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니터에 코를 박고 뚫어져라 쳐다봐도 절대 안 보여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컨텐츠의 품질을 단 1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미지 화질이 깨지거나 소리가 먹먹해지는 일 없이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한 미디어 경험을 즐기면서 동시에 안전도 챙길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한계도 없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까지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 이미지로 확 잘라내거나 색감 필터를 왕창 씌우거나 심지어 압축을 해서 화질을 뭉개버려도 이 마크는 살아남습니다. AI 생성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지워지지 않는 추적기. 이거야말로 딥페이크 악용을 막을 수 있는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기술을 카카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세 번째 섹션, 카카오의 기술 도입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씌워지는지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카카오의 전략을 보면 정말 영리하고 체계적입니다. 맨 끝단에 있는 서비스에만 대충 얻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모든 것의 뼈대가 되는 카카오의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모델인 카나나 콜라주와 영상 생성 모델인 카나나 키네마에 이 워터마크를 아예 원천적으로 적용해버립니다. 비유하자면 하천 하류에서 물을 정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원지 자체에 강력한 정수 시스템을 설치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근본적인 방패를 씌운 다음에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의 카나나 템플릿 같은 실제 소비자 서비스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밑바탕인 인프라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중간에 살 틈 없이 완벽하게 방어하겠다는 아주 촘촘한 파이프라인인 거죠. 자, 그럼 이 기술이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해 볼까요? 카카오톡의 카나나 템플릿이 바로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텐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주고받은 평범한 사진들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주 짧고 힙한 AI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정말 재밌겠죠? 직관적이고 쓰기 편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고퀄리티 영상이 카톡방 밖으로 막 퍼져나갔을 때 누군가는 이거 진짜 찍은 영상 아니야? 하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숨어있던 신스 아이디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 시스템이 잠깐 이건 AI가 카나나 템플릿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라고 식별해 주는 거죠.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용자는 쓸데없는 혼란이나 걱정 없이 그저 안심하고 AI가 주는 재미만 온전히 만끽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 AI 기본법과 신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카카오가 새로운 기술을 쓴대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AI 기본법이라는 게 시행되기 전에는요. 기업들이 그냥 이건 AI가 만든 거라고 표시해주면 좋겠지 하면서 자발적인 라벨링에 의존했습니다. 투명성도 제각각이었고요. 사실상 사용자들한테 너희가 알아서 눈치껏 잘 구별해라 하고 경계심을 떠넘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기본법 도입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생성물 식별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되는 거고요. 아주 엄격한 투명성 기준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카카오의 행보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법 지키려고 영상 모서리에 거추장스럽고 보기 싫은 꼬리표를 억지로 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의 최첨단 비가시적 워터마킹을 선제적으로 싹 가져와서 우리의 시각적인 경험은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법이 요구하는 투명성은 100% 충족시키는 거죠. 규제 대응을 넘어서서 서비스 혁신으로 승화시킨 아주 훌륭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그건 바로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의 이 짧은 인터뷰 문장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 신스 아이디 도입을 단순한 유행 따라가기나 귀찮은 기능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 보지 않아요. 이건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구글과 맺은 아주 깊고 핵심적인 기술 동맹의 시작입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켜고 카카오톡이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피곤해. 이것도 가짜 아니야? 진짜 맞아? 하고 의심하는 그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의 혜택을 그저 아주 편안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 그것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집중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 정교하고 강력한 디지털 방패가 우리 일상 곳곳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소비하고 즐기는 수많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AI가 창조해내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세계, 그 사이에 놓인 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앞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질서를 어떻게 단단하게 지켜나갈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